낡은 손수레에 지폐다발을 산더미처럼 싣고 빵집 앞에 선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고작 빵 한 덩이입니다. 실제로 돈을 마구 찍어낸 나라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제까지 월급이었던 돈이 오늘은 불쏘시개보다 못한 종이가 됐습니다. 심지어 지폐를 실은 손수레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돈은 길에 쏟아버리고 수레만 가져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종이돈이 휴지가 되는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지폐만은 금고에 차곡차곡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미국이 찍어낸 초록색 지폐 달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달러도 결국 종이에 잉크를 입힌 물건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특히 큰 위기가 올 때마다 경기를 살리겠다며 달러를 더 풀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나라 돈은 휴지가 되고 달러는 오히려 더 귀한 몸이 됩니다. 같은 종이돈인데 왜 달러만 예외처럼 보일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이 답을 알고 나면 매일 뉴스에 나오는 환율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고 내 월급과 내 통장을 지키는 힌트도 함께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둔 사람은 환전소 앞에서 달러 지폐를 꼭 쥐고 오늘 환율이 어제보다 올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100만 원을 바꿔도 환율에 따라 손에 쥐는 달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각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나라의 금고를 지키는 기관들도 은행 금고에 달러를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비상금이 필요할 때 어디서든 통하는 돈이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금고에도 이런 비상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의 값, 즉 환율은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손을 댑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르면 밀가루, 기름, 커피 원두처럼 해외에서 사오는 물건값이 함께 오릅니다. 그러면 동네 빵값과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월급 액수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듭니다. 월급의 실제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해외여행이나 직구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유리할 때 여행 경비를 미리 나눠서 환전해두면 같은 돈으로 더 넉넉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달러의 운명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장바구니와 다음 달 카드값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야 합니다. 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테이블 위에 금화와 조개 껍데기, 그리고 종이돈이 나란히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셋 다 한때 어엿한 돈이었습니다. 아주 옛날 어떤 바닷가 마을에서는 조개 껍데기로 쌀을 샀고 어떤 시대에는 금화가, 지금은 종이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돈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돈의 가치는 재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개 껍데기 자체는 흔한 물건이고 종이돈의 원가는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돈으로 통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이걸 내밀면 누구든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10,000원짜리를 받는 건 그 종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도 내일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신용이고 돈의 본질은 종이가 아니라 신용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사실 나라가 발행한 모두의 약속인 셈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돈은 강해지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에서는 어떤 돈을 쓸까요?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살 때 원화도 사우디 돈도 아닌 달러로 값을 치릅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기본으로 통하는 돈, 세계가 공용어처럼 함께 쓰는 돈을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돈이 달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는 돈은 믿음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그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빵집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빵집을 상상해 보세요. 빵은 하루에 100개씩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손님들 주머니마다 지폐가 2배로 두툼해졌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왕창 찍어 뿌린 겁니다. 손님들은 서로 빵을 사겠다고 웃돈을 부르고 주인은 가격표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다시 5,000원으로 갈아 끼웁니다. 빵이 귀해진 게 아닙니다. 빵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아지니 돈 한 장 한 장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중에 돈이 늘어난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돈 찍기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10,000원권 한 장을 인쇄하는 비용은 몇백 원인데 찍는 순간 10,000원의 힘이 생깁니다. 이 차익을 어려운 말로 신율이지, 쉽게 말해 발권 이익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올리면 국민이 화를 내지만 돈을 찍으면 당장은 아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대가는 물가라는 형태로 모든 사람의 지갑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금을 그냥 쥐고만 있으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돈은 매년 조금씩 녹습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면 통장 잔고는 늘어도 실제 힘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참지 못한 나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세계인들의 행동이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나라들의 환전 창구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시민들이 자국 지폐를 한 뭉치씩 들고 와 달러로 바꿔달라고 내미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이유는 세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고 큰 나라들끼리 무역으로 으르렁거리고 내일 기름값과 곡물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디서든 통하는 것을 찾습니다. 태풍 예보가 뜨면 사람들이 라면과 생수부터 사두듯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는 달러부터 사들입니다. 이런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금이나 스위스 프랑도 그런 후보지만 규모와 쓰임새에서 달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둘째 이유는 자기 나라 돈에 대한 불신입니다. 물가가 1년에 몇십 %씩 뛰는 나라의 국민에게 월급을 자국 지폐로 쥐고 있는 건 얼음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녹아 없어지니 받자마자 달러로 바꿔두는 게 생존의 지혜가 된 겁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도 비상금 창고인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채워 넣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없으면 석유도 밀가루도 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달러 사재기의 정체는 이겁니다. 세계에 대한 불안과 자국 돈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달러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는 그 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럼 불안이 괜한 걱정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마구 찍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이미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1920년대 독일에서는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레 가득 지폐를 실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월급이 저녁이면 반토막이 나니 사람들은 돈을 받자마자 상점으로 뛰어가 물건부터 샀습니다. 지폐가 장작보다 쌌기 때문에 난로에 돈다발을 던져 불을 지피는 집이 있었고 아이들은 지폐 뭉치를 블록처럼 쌓으며 놀았습니다. 돈이 너무 흔해져서 돈이 장난감이 된 것입니다. 전쟁 비대에 시달리던 정부가 인쇄기를 돌려 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치솟는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100년 전 흑백 사진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는 0이 14개나 붙은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까지 찍었지만 그 돈으로는 달걀 몇 개 사기도 버거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폐로 가방을 접어 파는 편이 차라리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돈의 가치가 무너졌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마시는 사이에 가격이 오른다는 농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돈을 세금이나 성장이 아니라 인쇄기로 메우려 했고 그 순간 국민들이 자기 나라 돈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돈의 본질은 종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종이돈은 정말로 그냥 종이가 됩니다. 이렇게 종이돈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세계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될 돈을 원했습니다. 그 자리를 달러가 차지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미국의 작은 휴양지 브레튼우즈에 44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원탁에 둘러앉아 하나의 약속에 서명합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나라의 돈은 달러의 가치를 묶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금과 직접 연결되는 돈은 달러뿐이고 나머지 통화는 달러를 통해서만 금과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반아이들 모두가 반장 한 명을 통해서만 선생님과 연락하기로 정한 것과 같습니다.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던 최강대국이었기에 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는 나라 간 거래의 기본 화폐, 앞서 말씀드린 기축통화의 왕좌에 오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창구를 돌연 닫아버립니다. 전쟁과 복지에 돈을 쓰느라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 금고의 금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상식대로라면 이 순간 달러의 신뢰는 무너졌어야 합니다. 담보였던 금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달러는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국제거래는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졌고 각국 중앙은행도 달러를 계속 쌓았습니다. 금이라는 담보 대신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력과 신용 그 자체가 달러를 떠받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보도 없는 달러가 반세기 넘게 버텨온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위기 때도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원리대로라면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달러를 버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오히려 달러를 더 사서 금고에 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메신저가 나와도 갈아타기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까요. 돈도 똑같습니다. 석유를 사도 달러, 반도체를 팔아도 달러, 배를 빌려도 달러로 계산합니다. 모두가 쓰기 때문에 나도 써야 하고 내가 쓰기 때문에 모두가 계속 쓰는 것. 바로 이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국채입니다. 국채는 나라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인데 미국 국채는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떼일 걱정이 가장 적다고 여겨져서 세계의 돈이 불안할 때마다 몰려드는 대체 불가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달러를 들고 있어야 이 국채를 살 수 있으니 달러 수요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결국 믿음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이마르의 지폐와 똑같은 종이입니다. 다만 아직 전 세계가 그 믿음을 거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달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 이야기는 태평양 건너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바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사 모으면 달러의 몸값, 즉 환율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200원 하던 환율이 1,400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서 1달러짜리 오렌지를 들여오던 상인은 같은 오렌지를 수입하는데 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마트 가격표에 얹힙니다. 수입 밀가루로 만드는 빵, 수입 원두로 내리는 커피, 전량을 수입해 기대는 기름값까지 줄줄이 오릅니다.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100달러짜리 호텔인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화는 훨씬 많아집니다. 월급 액수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니 사실상 내 월급의 실질 가치가 깎이는 셈입니다. 장을 보다가 요즘 왜 이렇게 다 올랐지 싶을 때 그 뒤에는 환율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대편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달러로 받는 수출 기업은 같은 1달러를 받아도 손에 쥐는 원화가 늘어나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약한 고리입니다. 달러로 빚을 진 신흥국은 환율이 오를수록 갚아야 할 빚이 저절로 불어납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자국 돈으로 환산한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해질 때마다 일부 신흥국이 휘청이고 그 충격은 다시 세계 경제로 번집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도 결국 금고의 달러가 바닥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환율 뉴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에서 무엇을 챙겨가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화도 결국 신용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하든 달러든 그 가치는 종이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식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라면 통화는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할 수 있으니 어느 한 통화에 내 자산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래서 자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래된 격언 그대로입니다. 원화 예금에 100% 몰아두는 것도 반대로 달러가 최고라며 전부 달러로 바꾸는 것도 한쪽에 몰아건 베팅입니다. 원화 자산을 기본으로 하되 달러 자산이나 금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을 일부 섞어두면 한쪽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충격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매달 조금씩 달러를 나눠 사두거나 달러 예금이나 금 관련 상품을 소액으로 채워가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환율 뉴스를 읽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달러 신용의 온도계입니다. 환율이 급하게 오르는 것은 세계가 불안해서 달러라는 안전지대로 몰려간다는 신호이고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그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온도계를 읽을 줄 알면 수입 물가와 내 생활비가 어디로 움직일지 남보다 한 발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달러를 향한 그 거대한 믿음은 과연 영원할까요? 해 질련, 도시의 하늘 위에 거대한 지폐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며 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장면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종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 돈을 내밀면 누구든 받아준다는 믿음, 바로 그 신용에서 나옵니다. 솔수레에 지폐를 산 더미처럼 쉽고도 빵 한 덩이를 못 사던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가 앞다퉈 금고에 쓸어 담는 달러, 이 둘의 차이는 종이의 품질이 아니라 그 종이를 향한 믿음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0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음직했던 영국 파운드도 왕좌에서 내려왔고 달러 역시 금이라는 담보를 떼어낸 뒤 오직 신용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 하늘에 떠 있는 지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실 습관은 간단합니다. 환율 뉴스가 나오면 숫자에 겁먹기보다 지금 세계는 어떤 돈을 믿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바꿔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이든 저축이든 하나의 돈에 인생 전부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결국 사회가 함께 쓰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가장 강하고 의심받는 순간 가장 약해집니다. 다음에 지갑에서 지폐를 꺼낼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사실을요. 그 믿음의 온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흔들리는 시대에도 자기 자산을 지킵니다.